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이번 이 안보 장사, 이번 이 북한 전쟁 몰이를 가지고 안보 장사를 길게 끌고 그러면서 내년 총선 전에 야당 죽이기, 이게 이제 스토리가 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청년 우군 2030의 우파 청년 막 띄워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다 짜놨던 거야. 누가? 재벌 미디어가. 재벌 미디어가 그렇게 짜놨던 거야. 여기서 재벌 미디어는 특정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얘네들은요,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미디어들이 지금 소위 선진국들, 자본주의 국가의 선진국들의 모든 미디어들 누가 잡고 있을까? 부자들이 잡고 있어. 모든 방송 매체들,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재벌들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재벌들이 그 방송 미디어를 잡고 그 다음에 지네들이 그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야.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각 나라에. 실제로 이탈리아에 계속 쫓겨나는 총리가 있어. 배 총리라고. 배 머시기가 있는데 얘가 소위 그 케이블 채널 몇 개를 갖고 있는 애야. 아주 선정적인, 근데 굉장히 시청자가 많은 그 케이블 몇 개 갖고 있는 애가 계속 총리가 당선되는 거야. 그런데 총리로 당선이 돼서 어떻게 되냐? 계속 문제를 일으켜. 계속 언론에 의해서 비난을 받다가 총리를 쫓겨나. 그러면 총리 공백 상태가 또 몇 달을 가. 다시 선거에서 또 총리가 돼. 몇 번째야. 근데 얘가 계속 총리가 되는 이유는 뭐야?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이런 애들을요, 누가 띄워? 미디어가 띄워. 지금 미국에서는 모든 미디어가 누구 띄우는 줄 알아요? 지금 미국에서 모든 미디어가 누구를 띄워? 트럼프를 띄우고 있어. 힐러리가 무슨 말을 했다, 내지는 제프씨가 무슨 말을 했다, 내지는 샌더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는 보도에 안 나와. 미국에 있는 모든 매체가 트럼프를 띄우는 거야. 미국판 허경영이야, 트럼프가. 트럼프라는 미친놈을 계속 띄우는 거야. 계속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만 보게 하는 거야. 이게 작전이에요. 요게 작전이야. 이게 우리 옛날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 대선을 치른 게 92년 대선이야. 87년 대선 때는 그러니까는 87년 이전에는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지네 꼬봉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네 꼬봉들한테 자기한테 찍으라고 99% 찬성받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박정희가. 그걸 전두환이 똑같이 따라했어. 그래서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같은 방법으로 물려주겠다 했던 게 호원 선언이었어. 지네들이 만든 그 군사 헌법을 지키겠다. 헌법을 지키겠다. 그랬더니만 80년대에 만들어진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갖고 87년 60항쟁을 일으켜.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따내는 거야. 근데 대통령 직선제를 따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된 첫 번째 선거니까 89%가 투표를 했어. 근데 89%가 투표를 하는데 이 89% 중에서 노태우가 몇 프로 얻었냐? 35% 얻었어. 지지율이 35%였어. 그 다음에 김영삼하고 김대중을 찍은 게 합쳐서 53%야. 야권이 53%, 노태우가 35%야. 누가 이겼는 줄 알아? 노태우가 이겼어. 김영삼, 김대중을 갈라친 거야. 그러면서 김대중 쪽에다가 계속해서 뭐라 그랬느냐? 지금 미국 CIA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실제로 투표하면 김대중이 이긴다. 김대중이 3등을 했는데 실제로 투표하면 김대중이 이긴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후보 단일화를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못하게 김영삼, 김대중을 끝까지 고시켰어. 김영삼은 너가 1등이다. 자기가 1등 할 줄 알고 끝까지 간 거고, 김대중은 실제로 김영삼보다 자기가 표가 많다라는 말을 믿었던 거야. 그래서 결론은 35% 노태우가 된 거야. 물론 선거 3일 전에 김현이라는 미모의 여간첩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칼기를 폭파한 주범이라고. 칼기를 폭파한 주범이라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그 무슨 입술을 물고 혀를 깨물고 자살할까봐 방지를 했다 그러면서 입을 이렇게 무슨 마스크 같은 걸로 가리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재갈을 물린 그 여간첩이 내렸어. 그런데 그녀의 눈에는 곱게 마스카라가 칠해져 있었던 거야.
아니 범인 여간첩인데 며칠 동안 수색하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여간첩이 눈화장이 곱게 되어 있었던 거야. 그게 김연희. 김연희라는 그 미녀 여간첩이 눈화장을 곱게 하고 미모가 드러나는 거야. 미모가 드러나는 화장을 하고 입에 재갈 물고 내렸어. 그걸로 칼기 폭파가 북한이 그랬다라면서 북한을 존나 판 거야. 그래가지고 87년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92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어. 그때는 우리나라 언론이 김대중도 김영삼도 보도하지 않았어. 오로지 정주영이 대통령 연설을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9시 뉴스에 한 10분은 정주영이 나왔어. 나머지 뉴스 짧게 하고 정주영 화면을 엄청 보여준 거야. 특히 정주영한테 환호하는 국민들. 그리고 모든 뉴스에 정주영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대결할 때였거든. 김대중은 뉴스에 안 나왔어. 김대중 연설하는 거나 김대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지 전혀 안 나와. 김영삼은 말을 못하니까 텔레비에 안 나와. 김대중은 김영삼한테 계속 방송 토론하자 그 얘기를 계속 주장했는데 그 얘기도 안 나와. 오로지 정주영. 그래갖고 딱 깠는데 김영삼, 김대중이 2% 차이로 김영삼이 당선이 돼. 정주영이 몇 프로? 19%. 정주영을 너무나 띄우니까 정주영이 될려나 보다로 찍은 사람이 19%였어. 그래가지고 92년 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되는 거야. 제3후보 정주영을 띄워서 김대중을 죽였던 선거였어요. 그게. 그 다음에 그 97년 선거에는 김영삼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고 IMF가 터졌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정권을 김대중에게 양보한 거야. 그래서 이인재가 출마하는 걸 막지 않았어. 그래서 이인재, 이회창이 이제 표를 갈라먹고 거기다가 이제 그때 이회창이 그래 자기가 지니까 이회창 캠프에서 북한에다가 손을 쓴 거야. 돈 줄 테니까 총기 사고 일으켜달라. 그게 총풍 사건이야. 97년 대선 때 그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북한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켜달라고 요구했던 사건. 근데 그 총풍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더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총풍 사건의 3인방이 징역 2년 3년 대법원까지 가서 3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실제로 총풍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 몰랐어. 나 총풍 사건이 그 유죄 판결 받은 거 몰랐어요. 왜냐? 2003년에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거든. 2003년 4년에 주요 메이저 언론은 보도를 안 했어. 세계일보하고 몇 개 신문이 보도했지 나머지 언론은 다루질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총풍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걸 이번에 알았잖아. 어떤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총풍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줬다고 뻥을 깐 거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뒤졌지. 자료를 뒤졌더니 유죄 판결 받았다는 기사가 2-3개가 있더라고. 야, 정말 개새끼들이야. 대단하지? 이게 재벌 언론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띄웠냐? 97년에는 그래서 김대중이 됐잖아. 그 다음에 2002년 대선 때는 정몽준이를 그렇게 띄우는 거야. 여론조사만 하면 정몽준 1등이야. 대선 후보 물어보면 그때 이회창, 노무현이 붙는데 이회창은 한 번도 1등한 적이 없어. 그런데 여당 후보는 이회창이었어. 야당이었지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이회창인데 이회창, 노무현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노무현이 국민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야. 그때부터 언론에서 여론조사 정몽준 1등, 여론조사 정몽준 1등, 날마다 정몽준이 여론조사 1등이라고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정말 이 18색깔 볼펜으로 이 똥꼬에 문신을 새긴 인간들이 그 노무현으로 안 된다.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후보를 막 흔들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근데 김근태 의원이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친 거야. 노무현은 부족하든 말든 우리 당의 국민경선 후보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함부로 후보를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한테 가가지고 정몽준하고 단일화를 주선해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몽준이 다른 사람 누구도 안 믿을 것 같고 김근태 당신만 믿을 것 같으니까 김근태 당신이 가서 정몽준을 설득해달라.
그러면서 노무현 후보가 김근태 의원한테 뭐라 하냐.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라고.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이 정몽준을 만나. 그래서 정몽준한테 단일화 약속을 받아내는 거야. 근데 정몽준이 뭘 요구했냐. 당원 절반 여론조사 절반이 아니라 100% 전화 여론조사로 하자고. 당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100% 여론조사를 하자 그런 거야. 정몽준이가. 왜 그랬냐 하면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몽준 여론조사를 하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콜 그런 거야. 그때 막 김근태가 정몽준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왔다고 노무현 지지자들 중에 김근태를 엄청 까댔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계산을 했던 거야. 뭐냐 하면 계산을 한 거야. 그때 이제 노무현 지지자들이 뭐 유명한 유모씨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나가자. 노무현을 흔드는 민주당으로 우리 필요 없다. 2번 안 달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나가서 따로 투표하자고 막 그랬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틴 거야. 나는 2번 후보입니다. 나는 민주당 국민경선 후보입니다. 끝까지 버틴 거야. 그러면서 전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를 한 이유가 뭐냐. 그냥 일반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를 안 해. 그런데 민주당 국민경선 후보와 정몽준의 대결 구도가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조건 2번을 찍는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경상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노무현 찍을 거다. 그러니까 두 개의 표를 다 얻는다는 걸 계산을 한 거야. 노통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정치 기술자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계산을 딱 하고 여론조사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 노무현이 이겨.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준이가 단일화를 합의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출마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안 거야. 얘가 출마만 안 하면 이 게임은 이긴다. 그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막판에 하고 그래서 출마를 못 시키게 주저앉힌 거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 판을 짜는 그게 있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2007년에는 문국현 띄우기. 옛날에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 했던 새끼들이 죄 나타나갖고 문국현 모든 네티즌 중에 문국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문국현이 적어도 정주영만큼 나올 줄 알았어. 까보니까 5.8%. 그래서 그해 선거에 투표율이 제일 낮았어요. 이명박 때가 53%였나? 이명박 대선 때가 53%였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명박 지지자들 35%는 다 투표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20몇 프로 투표하고 그래갖고 합쳐갖고 뭐 문국현 지지자 5.몇 프로 하고 그래서 국민 53%만 투표를 했어. 그때 김어준이 또 허경영을 띄워가지고 젊은 애들이 허경영 찍었잖아. 야당 꼴보기 싫다 그러면서 허경영 찍은 거. 그게 김어준이 허경영을 놀리느라고 띄운 건데 김어준의 말을 교묘하게 진짜 허경영을 지지하는 것처럼 차라리 허경영을 찍어서 야당에게 반론을 펴야 된다고. 그럴싸한 논리였어. 차라리 허경영을 찍어서 야당에게 경고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허경영을 젊은 애들이 몇 명 찍었는데 거의 뭐 유의미한 표는 안 나왔고 결국은 뭐냐. 제3후보를 띄워서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를 잡는 전술. 그게 미디어에서 87년 이후에 계속 해왔던 방법이야. 92년부터 계속 했던 방법이 제3후보를 띄워서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 죽이기. 그럼 2007년엔 누구를 띄웠을까요? 2007년엔 세상에 2012년 7월에 안철수가 책 같지도 않은 책을 한 권 냈어. 모든 언론이 안철수 책을 파는 거야. 몇 분에 한 권씩 팔린다는 둥, 몇만 부가 팔렸다는 둥. 그러면서 안철수 파리를요, 언론이 전부 다 나서서 한 거야. 안철수 신드롬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안철수를 띄웠다니까. 그게 재벌 미디어가 제3후보를 띄우는 거야. 그러면 왜 제3후보를 띄울까요? 왜 미디어가 솔직히 문재인의 의견은 어떡하지?
아, 예, 저기, 예, 예. 결국은 뭐냐 하면, 얘네들은요,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이 대선에서 붙었을 때, 92년 대선 때, 절대 김영삼을 팔지 않았어. 김영삼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어. 대신 정주영을 팔았어. 정주영을 팔아서 중간지대에 있는 후보들의 표를 분산시킨 거야. 굉장히 무서운 방법이었어요. 정말 치밀한 방법이었어.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저기를 팔고, 정몽준을 팔고, 이명박을 당선시키려고 문국현을 팔고, 그 다음엔 문재인 떨어뜨리려고 안철수를 팔고, 제3후보를 띄워서 민주후보를 잡는 게 재벌 언론들이 쭉 해왔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왜 재벌 미디어는 독재자를 키울까요? 왜 여기서 이 독재자는 푸틴, 사르코지, 그 다음에 베르 머시기, 아베,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트럼프. 왜 재벌 언론들은 독재자를 키울까요? 독재자를 키우는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 뭐 때문일까? 왜 이런 재벌 미디어들이 독재자를 막 띄울까? 그러니까 독재자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펼칠까요? 한 놈만 로비하면 되니까. 한 놈 아가리에만 쳐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한 놈 아가리에만 쳐넣어주면 재벌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찾을 수가 있잖아.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도 재벌이 이명박 박근혜한테만 잘 보이면 500조 원씩 싸놓고 있어도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그 돈 풀어라 한마디도 안 하잖아. 박근혜가 재벌들한테 돈 풀으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안 하잖아, 그런 얘기. 재벌 미디어, 그러니까 모든 언론은 재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 재벌이 소유한 언론들이 일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해.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민주주의자들은 표가 분산되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 정권 경험해 온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로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 거야.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중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떤 정책을 펼렸는데 이 여당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얘네가 작심한 거지. 아, 민주 세력은 절대 집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키우는 거야. 띄워가지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이명박 박근혜한테만 잘 보이면 자기네들이 500조 원 600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도 내놓으란 말 안 하거든. 근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160조 쌓아놓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잖아. 그렇게 재벌들이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막 노동자들 자르고 정리해고하고 그래놓고 그 영업이익을 160조 원을 쌓아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160조 원이 어디서 파악된 거냐면 지네들 주식 팔아먹으려고 막 보유금을 공개를 한 거야. 그래갖고 알려진 거지. 이래가지고 160조 원이나 쌓아놓고 왜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느냐? 정규직으로 돌려놔라.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한마디 한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댓글이 달린 거야. 재벌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런 그 다음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일제히 그런 글이 올라와요. 모든 뉴스 댓글에. 재벌의 적이 된 거야. 2006년 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재벌의 적이 됐어. 그래서 처절하게 짓밟히면서 2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 미디어들은 독재자를 키우려고 해요. 한 놈 아가리에만 넣으면 되니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도 그랬으니까. 한 놈 아가리에만 쳐 넣으면
모든 나라의 부를 쪽쪽 지네가 빨아먹어도 정부가 말리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정부가 재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옛날 민주정부 같으면 세무조사 해버려. 근데 사실은 민주정부에서는 세무조사를 안 했어요. 그게 독재에 경제인들 길들이는 방법이라고, 그건 나쁜 방법이다 해서 안 했어. 근데 정말로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지네들이 나쁜 짓 하는 걸 용서하지 않거든. 이렇게 노동자하고 중소기업을 핏빨아먹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이 독재 미디어가, 재벌 미디어가 독재 정권을 키우는 거야.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면요, 사르코지, 배총리, 푸틴, 아베, 쟤 누구지? 사르코지, 배총리, 푸틴, 아베, 트럼프.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같이 다 조롱을 받는다는 거야. 아베 부인은 유명하더만. 아베 부인 스캔들. 아베 부인의 스캔들이 있다라는 게 옛날에 무슨 우리나라 한류 스타하고도 있었나봐. 난 몰랐어. 아베 부인 스캔들이 심심치 않게 일본 언론에 나왔었대. 이번에는 무슨 뭐 기타리스트 얘기가 나오더만. 예, 그랬지. 사르코지는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모델이랑 동거를 한 사람이야. 여자 모델. 근데 그 여자 모델이 또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까댔어. 이탈리아 배총리도 붕가붕가 파티. 그게 이탈리아 말로 과격한 섹스를 의미한대. 붕가붕가 파티를 했다고 막 욕먹고. 그니까 푸틴은 푸틴대로 마피아하고 관계있다고 욕먹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 경쟁자를 독살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언론에 조롱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뭐 누구누구도 이제 언론이 계속 까고 있는데, 사실 뭐 누구누구도 이명박 박근혜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한 거야. 그 언론에서 이명박은 이명박대로 얼마나 까댔어. 조롱거리를 만들었잖아. 지금 조중동이요, 돌아가면서 박근혜 까대요. 그죠? 트럼프도 막 언론이 까대잖아. 그러면서도 띄우는 거야. 이게 이 재벌 미디어들이 말이에요, 재벌 미디어들이 하자가 있는 독재자를 키우는 거야. 하자가 있는 독재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독재자가 정말로 유능해가지고 독재 권력을 행사하면서 재벌 미디어를 무시하고 국민의 편에 들어서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어때? 재벌들한테 돈을 뜯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재벌 미디어들이 하자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미는 거야. 그래서 지네 말을 안 들어주면 막 조롱골을 만들어. 계속 비판해. 계속. 여러분, 박근혜 정부도 잘 생각해봐. 박근혜가 재벌에 대해서 막 큰 소리치고 막 비난을 했어. 재벌을 길들이겠다, 재벌들에게 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박근혜 인사참사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다 공개했어. 잘 생각해봐요. 박근혜가 초기에 재벌들 막 잡아들였잖아. 재벌들 막 잡아들이고 재벌에 대해서 길들이기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박근혜의 인사참사 그 모든 비리가 다 보도가 돼.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박근혜가 규제 완화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박근혜 지지율 올랐다고 나와. 찾아봐. 언론 쭉 찾아봐. 규제 완화라는 얘기를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 박근혜 지지율 올랐다는 보도가 쫙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 오늘 알았어. 찾아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규제 완화라는 말을 한번 하면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와. 그러다가 이렇게 박근혜가 뭐 복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박근혜 누구지, 이완구가 뭐에 대해서 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랬던가? 그러면서 한마디 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완구에 대한 모든 비리가 다 들통이 나고 그리고 쫓겨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불량왕구. 이게 그래서 박근혜가 수시로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게, 규제 완화를 외치면 박근혜 비판 기사가 싹 사라지고 동물의 왕국, 날씨 이야기, 태풍이 몰려온다 X자로 붙여라. 잘 생각해봐.
검색을 해갖고 날짜를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규제를 완화하라고 한마디 막 세게 나가잖아. 그러면 갑자기 뉴스에서 박근혜가 싹 사라지고 동물의 왕국이 나타나고 동물이 뭐 순환을 당했다는 둥, 태풍이 몰려온다. 나는 이렇게 번번이 어긋나는 태풍질로 처음 봤어. 올 봄에 옛날에 무슨 일 있었냐, 볼라벤 사태. 그때가 이명박 때였지. 이명박 때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온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개 지랄을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막 집집마다 테이프를 막 붙여놓고 테이프를 붙여야 된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리창에 테이프 붙인다고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안전하다. 여러분 이 유리창이요, 베란다 유리창 2겹이야. 그 2겹의 유리창을 깰 정도의 바람인데 종이 그 비닐 테이프로 막는다고 그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때 그 볼라벤 사태 때 그러면서 언론이 볼라벤을 너무 판 거야. 그러면서 막 컨테이너가 날아다닌다고. 근데 또 망치부에서 딱 걸린 거 아니야. 컨테이너가 날아? 그리고 그 장면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날아갔다는 장면을 찾아냈어. 그래서 그게 컨테이너가 아니라는 거를 찾아낸 거야.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몇 톤 돼요.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날아갈 정도면 차들이 날아다녀야 돼. 컨테이너 무게하고 차 무게하고 비슷해. 일반 승용차가 컨테이너 정도 된단 말이야. 내 말이 맞지? 컨테이너가 날아와가지고 이 차량을 공격할 정도면 차가 날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컨테이너 수상하다 추적을 했지. 가짜라는 걸 밝혀냈어. 그러면서 내가 그 날씨 가지고 사람 속이 저기 하지 마라. 낚지 마라. 그리고 그 볼라벤 때 과장 보도가 몇 개 찍혔어. 밝혀졌어요. 옛날 자료를 막 지금 자료인 것처럼 했던 거랑 몇 가지가 밝혀졌어. 이번 여름에 얼마나 태풍, 그거 알지? 그때 우리 메르스 때였나? 그 메르스 다음이었나? 박근혜가 한참 욕먹을 때였는데 태풍 3개가 나란히 오고 있다. 방송에서 태풍 3개가 나란히 오고 있다라면서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올 거라고. 그러면서 모든 태풍이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모든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보도를 해. 근데 이제까지 태풍이 관통한 게 한 번도 없었어. 슈퍼 태풍으로 진화되고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피해를 입힐 거라고 계속 떠벌려. 근데 이게 태풍이 말이에요. 태풍이 그 특징이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움직여. 타원형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잖아. 근데 지형상 대부분의 태풍은 일본으로 가. 대부분의 태풍이 일본으로 가버리고 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좁아서 거기를 통과하는 태풍은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이게 섬으로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태풍이 일본을 지나가서 일본은 해마다 태풍 피해를 수십 번 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아예 큰 원을 그리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비를 내리는 거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로 가는 태풍은 이제까지 별로 없었어. 그게 힘들어. 그렇게 통과하면서 이 태풍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이번에 마지막 태풍이 이렇게 와서 기역자로 올라온다는 거야. 이렇게 와서 기역자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있는 태풍이 너무 세력이 세서 이쪽으로 못 간다는 거야. 아휴,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특보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너무 빨리 소멸됐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기업 편을 들어주면 박근혜 비판이 싹 사라져. 그러면서 박근혜 지지율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와. 그 다음에 날씨 뉴스, 동물 뉴스, 엽기 사건 뉴스 이런 걸로 도배를 해. 그러다가 막 이 야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무슨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민의 마음을 살려는 정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또 박근혜에 대한 비리가 다 일제히 공개되는 거야. 우연히.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러더라. 우리나라는 우연히 그러는 건데 다른 나라는 일부러 그러더라. 예, 일부러 하자 있는 독재자를 앉혀놓고
걔를 언론으로 흔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그러니까 노동자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못하게 막는 거야. 그래야 재벌들에게, 세계 금융자본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재벌 미디어가 독재자를 왜 키우는가, 그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사실 자기 주변엔 비정규직이 별로 없다. 대부분이 파견직이다. 여러분, 파견직이 뭐예요?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어저께 방송을 듣고, 망치분 방송을 듣고 되게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질문을 했어. 자기 주변에는 비정규직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파견직인데 파견직은 뭐냐는 거야. 어머, 파견직이 비정규직이에요. 이 파견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파견직이라는 게 뭐냐, 대기업이 원래 자기네가 고용을 해야 돼. 근데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면 2년이 지나면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하청업체를 하나 계약을 맺어. 하청업체하고 인력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인력회사가 파견회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대기업에다 인력을 대주는 거야. 그게 비정규직의 변칙이에요. 비정규직의 변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정규직인데요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정규직인 줄 아는데 월급이 연봉이 3천이 안 돼. 그게 비정규직이야. 연봉 3천이 안 되는 건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이 어느 하청업체, 그러니까 파견 회사의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정규직 아니야. 왜? 중간에 회사가 이름 한번 바꾸죠. 이름 한번 바꾸면서 이게 여기다 사인하라 그러잖아. 그 사인이 재계약하는 거야. 그게 재계약하는 거야. 회사 이름이 바뀌면서, 사장 얼굴은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면서 저기 무슨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사인하고 가 그러잖아. 그럼 뭔데요?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럼 사인하잖아. 그게 재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동자들이 모르더라고. 그런 방식으로 그 하청회사가 그렇게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 노동자들이 모르더라고. 그게 계약 연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쓰면 정규직이 돼야 돼. 그래서 회사 이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그거 몰랐죠?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그래서 사인하고 그래. 그런데 한 4년 정도 되면 이제 호봉도 올려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럴 때 되면 괜히 회사에서 막 갈구고 힘든 일을 시켜. 그래갖고 원래는 돌아가면서 하루쯤 일을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막 4일씩 5일씩 계속 야근을 시킨다든가. 그래갖고 도저히 건강이 못 따라가게 만들어. 자진 퇴사하게. 그죠? 그게 자진 퇴사하게 하는 방법이야. 이거 당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 그게 그들의 술책인 걸 모른 거예요. 그게 불법인데 그 일을 해. 그 불법을 관리하는 게 중소기업청이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그런 짓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은요, 지방대학에 그 공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이 미적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지방대학 공대도 초등학교 때부터 미적분 공부해갖고 지방대학 공대를 가. 그래서 공장 노동자가 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원래 공장 노동자는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돈을 많이 줘야 돼. 원래 80년대까지 자본주의가 그랬어요. 90년대 이전에 자본주의가 어땠냐 하면, 화이트 칼라하고 육체 노동자가 있잖아.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말고, 박정희 전두환 우리나라 말고, 선진국에서는 그 공장 노동자하고 사무직 노동자가 있잖아. 그러면 사무직 노동자가 200만원 받으면 공장 노동자가 300만원 받았어.
0.5배. 왜냐하면 블루칼라가 육체 노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 대해서 비싼 값을 줬어요. 그리고 이 블루칼라들이 일을 안 해버리면 공장이 멈추잖아.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가 다 같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조에서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았어. 그게 89년까지 세계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러나 그 밖에 뭐 가령 무슨 수리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수도가 막히거나 수도나 하수도 뚫어주고 굴뚝 청소하고 이런 거 돈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굴뚝 청소부가 되게 후진 직업인 줄 알잖아. 근데 그 굴뚝 청소부가 그 나라 전문직이야. 그래서 굴뚝 청소부 한 사람 부르면 한 번에 20만 원인가 줘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굴뚝 청소 한 집 해주고 2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그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직들을 되게 우대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그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89년까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89년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완전히 91년부터 99년까지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열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대기업들이 몰락해. 대기업이 몰락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경제 위기라고 그러면서 대규모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서 대량 해고를 실시해.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이제까지 98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은 언제나 재정 위기다. 그 경영이 악화됐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잘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업이익으로 500조 원이 쌓여져 있대. 말이 안 맞잖아.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노동자를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다 잘랐는데 창고에 500조 원이 쌓여있다는 거야. 결국 경영 악화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경영 악화라는 말은 그 거짓말이었던 거야. 경영 악화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노동자들한테 일자리나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원래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정상적인 임금이 5천만 원 이상이야. 연봉 5천에서 7천을 받아야 돼. 그게 선진국 평균이라니까. 선진국 평균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7,700? 그래서 사실 선진국 평균이 7,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도 그 공장에서 일하면 연봉 7,700을 받아야 되는 거야. 몰랐지? 그래야 돼. 그게 정상이야. 공장에서 취직해서 월급을 타는 사람은 연봉 7,700에 준하게 월급을 받아야 돼. 지금 물가를 비교해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 공장 노동자들은 연봉 3천 정도에서 다 합의 보잖아. 그 왜 그러겠어요? 3,700만 원을 재벌들이 먹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창고에 쌓아두는 거야. 경영이 어렵다고. 월 200만 원이 실소득이면 실제로 연봉은 한 3천 정도 계산상 나오잖아. 거기서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뗀 다음에 실제로 20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 어떤 애가 들어와가지고 일진 문제. 일진을 키운 부모의 문제다! 그러고 욕을 하는 거야. 그럼 일진을 키운 부모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대부분 일진 아이들이라고 찍혔던 애들의 경제 사정이 어땠냐면 그 부모님들의 사정이 안 좋아.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두 분이 다 계신 경우가 드물어. 두 분이 다 계셔도 한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되게 안 좋아. 어려워. 아니면 뭐 이혼을 했거나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면 그 이혼의 이유는 뭐야?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돈 벌어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애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해. 너무 힘들어서. 몇 가지 노동을 해야 집세 내고 애들 밥이라도 먹이니까 교복값이라도 내고 참고서 값이라도 내니까 그 악 다물고 일을 해서 너무 힘드니까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돌다가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랑 친구니까 뭐 잘못해도 그냥 어쩌다가 따라가고 그러다가 일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왜 그렇게 나빠졌느냐? 그 부모들은 왜 그렇게 나빠졌느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일진이라는 문화가 생긴 게 언제냐면 IMF 이후예요.
그지? IMF 이후에 일진이 생겼어. IMF 이전에 일진이라는 거 없었어. 그때는. 그러면 왜 IMF 이후에 그런 애들이 생겼느냐 하면, 소위 IMF 때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 해직이 돼. 아버지들이 해직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해직된 아버지들이 처음에 그 퇴직금으로 잘렸다는 얘기 안 하고 월급만큼 갖다 주면서 버텨. 곧 다른 일자리가 생기겠지. 근데 퇴직금을 다 갖다 줬는데 일자리가 안 생겨. 그럼 산에 가서 등산하고 막 그러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노숙자로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 설명 없이 아버지들이 집을 나간 애들이 그 당시 너무 많았어. 아버지가 갑자기 퇴직하고 어디가 떠나버리니까 엄마들이 그때 뭘 했냐.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도우미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담배 냄새 술 냄새에 쩔어가지고 집에 오는데 애들이 이제 밤에 배는 고프고 엄마는 안 오고 밤거리 해집고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술 먹은 아저씨들이 엄마를 주무르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눈이 돌아가서 막 그 친구들이랑 자기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 본 거를 지우고 싶으니까 막 본드 마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누구 탓이야? 그게 그 아버지 탓이야? 응? 그게 그 아버지 탓이야? 그게 엄마 탓이야? 이게 사회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정부가 재벌의 이익만 지켜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자르는 걸 방임했던 거. 그래서 대규모 노동자들이 해직이 돼버린 거. 그 해직된 노동자들의 가정이 깨져버린 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진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그걸 걔네들 책임이라고 그럴 거예요? 걔네들 책임 아니야. 지금 취직 못하고 그 아르바이트만 하는 애들, 그게 걔네들 책임이야?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어디였더라? 어디에서 내가 편의점을 갔어.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갖고 영어는 아니었어. 영어가 아닌 말로 뭐라고 말을 하니까 걔가 영어가 아닌 말로 알바생이 대답을 하더라고. 편의점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영어 불어였던 것 같아. 불어 아니면 독일어였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 외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애가 그쪽 나라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편의점 알바 수준이야. 우리나라 편의점 알바 수준이 그렇다고.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외국어도 두세 개는 해요. 진짜 그렇다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아니, 그리고 내가 어느 편의점에 가서는 영자 신문 보는 걔 봤어. 영자 신문 보는 알바생을 봤다니까. 얘는 계속 이력서를 쓰면서 임시로 하는 거야. 임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소수? 그게 소수일까요? 지금 편의점 알바하는 대학생들, 걔네들 구석탱이 앉아갖고 영자 신문 보면서 아르바이트해. 일주일 수업을 3일 동안 몰아서 해놓고 나머지 3일을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면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 없을 때 영자 신문 보고 영어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그래. 그거 소수 아니야. 그거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우리나라 그 애들이요. 소위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야.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지방대학을 나왔으니까 스펙을 더 쌓아야 된다. 그래서 외국어. 네가 학벌은 이래도 외국어 많이 하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드립다 외국어 공부한 거야. 그래서 외국어 2, 3개국어 할 줄 알아. 그리고 온갖 무슨 학원은 다 다녀가지고 자격증도 갖고 있어. 취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는 거야. 근데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봐봐요. 하나고 문제. 이 하나고에서 그 남자애들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여자애들 떨어뜨렸잖아. 그럼 그 떨어뜨린 여자애들은 소위 그 학교에서 1등급 한 애들이야. 중학교 1등급 하던 애들이 하나고에 쳤는데 남자애들한테 밀려갖고 떨어진 거야.
그럼 얘 일반고 간다? 그럼 어떻게? 얘는 실제로 하나고에 붙은 남자애보다 공부 잘하는 여자애야. 그런데 대학에 하나고 남자애하고 일반고 여자애가 원서를 넣었어. 누굴 붙일 것 같아? 하나고 남자애를 뽑아. 하나고 남자애를 뽑는다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대학 가는 거냐? 이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대학 가는 거냐고. 그거 다 인정했어, 지네가. 일부러 애들 떨어뜨렸다고. 결국은요, 이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보고 뽑는 게 그만큼 부당하다는 거야. 결국, 지금 우리 국민 80%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어.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대. 이런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이건 신분제 사회야. 자본주의 국가란, 즉 시장경제,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계층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돼.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사법고시를 봐서 판검사가 될 수 있었어. 지금은 사법고시를 없애고 있잖아.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 다닌 애들만 뽑아. 그런데 로스쿨 다닌 애들의 대학교만 보고 명문 로스쿨 다닌 애들만 판검사로 뽑아. 거기에다가 판사를 뽑을 때 새누리당 지지하는 애만 판사로 뽑아. 이게 능력에 따라 성공하는 사회야?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 사회는 우리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거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대를 이어 물려주기 위해서 사회를 그렇게 운영한 거야.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참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참아서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응?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시끄러, 조용히 해, 참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참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세상이에요. 이게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안 오르면 취직되나? 반대로 얘기해볼게. 그래서 이제까지 아니다, 잘못했다란 말 안 하고, 그거 뭔가 잘못했다는 비판 안 하고 순종해 왔는데,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안 올랐는데 취직되든가? 안 되잖아. 지금 이 대기업이요, 일자리를 늘리지 않아. 정부도 대기업한테 좋은 일자리 늘리라고 강요를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 일자리 몇만 개 늘렸다는 기사만 내면 돼, 박근혜 정부는. 그리고 대기업은 그런 기사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야. 그래서 30만원짜리 인턴 뽑아놓고 일자리 늘렸다고. 30만원짜리 인턴 3개월 3명 뽑고 3명의 일자리 늘렸다고 보고하면 정부가 청년 일자리 3개 늘렸다라고 언론에 내. 이 18색깔 볼펜으로 똥꼬에 문신을 새길 것들. 욕 아니야?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제보를 했어. 내가 욕하는 장면을 녹화해가지고 방통위에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욕하면 그거 녹화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나 욕한 거 아니야. 나 욕한 거 아니야. 이 조카 신발끈으로 그냥 주둥이를 쭉 뽑아갖고 돌돌 말아놓을 것들아. 욕 아니야. 욕 아니야. 조카 신발끈을 뽑아서 주둥이를 쭉 뽑아서 돌돌 말아놓겠다. 이거 욕 아니야. 18색깔 볼펜으로 똥꼬에 문신을 새긴다. 요것도 욕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이거 녹화해서 보내게? 한번 보내봐. 법정에 가서 다퉈보자. 이게 욕이냐 아니냐.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지금 당당하게 선거주무장관인 행정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람들 모아놓고 새누리당 승리를 외쳤어. 그런데 새누리당이란 말을 안 했다라고 지금 버텨. 뭐 하자는 거야? 새누리당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아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놓고 의원들만 모아놓고 총선 승리를 외쳐놓고 이게 새누리당의 승리를 외친 게 아니래. 국민을 아주 홍어조수로 알아. 지금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내가 동영상 볼 거라 그랬지. 몰카 동영상. 그거 바로 뉴스 나오더만. 지금 몰카 동영상이 엄청 유포되고 있다며. 어제부터 엄청 유포됐다며. 그거 들었어요? 지금 워터파크 탈의실 동영상 어제부터 돌고 있대. 내가 그럴 거랬잖아. 이거 어제부터 그러니까 그 몰카 동영상 돌려서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야? 남자 국민들, 남자 젊은이들의 관심을 여자 나체나 들여다봐라. 그렇게 유도하는 거야.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예. 아니야. 그 영상을 제재할 수 없다. 아침에 내가 뉴스 들을 때 그렇게 나왔어. 영상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왜 없어? 왜 없어? 그 대단한 사찰 프로그램 돌리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지. 예. 자, 그러면서요. 국정원 해킹 문제. 국정원 해킹이 그 몰카랑 똑같은 거야. 우리의 휴대폰으로, 우리 휴대폰 카메라로 우리의 얼굴 이런 거 다 찍고 우리의 전화 내용, 우리 문자 내용 그거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었다는 거야. 맛집 블로그 이런 데다가. 몇 명이 피해자인지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 왜? 국정원에서 자기네들끼리 조사해봤는데 문제 없대. 장난하냐? 살인범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인 안 했대. 똑같은 거야. 살인범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인 안 했다고. 국정원이 그 민간 사찰 프로그램을 사서 SK, KT 뭐 이런 데 뿌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V3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것까지 얘기한 이메일이 공개가 됐는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민간 사찰 안 했대. 그걸 지금 믿으려는 거야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이기택 대법관 후보 문제도 얘기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 대법관 후보를 지금 이제 지금 대법원장이 박근혜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야. 박근혜 수족 같은 박근혜의 그 충신이 대법관을 해. 그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 후보를 또 뽑는데 계속 이상한 사람만 뽑는 거야. 서울대 나온 50대 남자. 그런데 이 대법관 후보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 그런데 계속해서 대법관이 되고 있어. 지금 이기택이라는 대법관 후보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전혀 깨끗하지 않고 이 대법관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수장의 자리야. 그런 자리에 앉기에는 도덕적인 하자가 심한 사람이야. 너무 많아갖고 내가 나열도 못하겠어. 그런데 언론에 보도도 안 돼. 그죠? 지금 뭐 대법관 후보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거 봤어요? 나 트위터 보고 알았어. 언론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도 안 해. 그게 재벌 미디어야. 대법관들을 지네들 입맛에 맞는, 지네들이 조정 가능한, 지네들이 뇌물 주고 조정 가능한 사람들을 대법관 만들려고 하자 있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보도도 안 해. 그 다음, 예. 어제 팩트에서 어제 팩트에서 언론보다 트위터를 믿는 망치 클래스. 그래. 내 클래스가 언론보다 높지? 그래. 그 언론이 그래서 믿을만하디? 저기 뭐라 그랬어요? 이 언론에서. 세월호 전원 구조. 너 그거 믿어서 어떻게 됐어? 이석기 변장 도피. 너 믿어서 어떻게 됐어? 그것보다 트위터는 거짓말은 안 해. 트위터로 보는 뉴스는 거짓말은 안 해. 자, 그 다음에 오늘 박경희 얘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사고가 있었어요. 주중에 하나는 남북 그 고위급 회담 중에 지뢰가 또 터졌어. 그 얘기 알죠? 남북 고위급 회담 중에 지뢰가 또 터졌어. 그런데 그 지뢰는 남측 지뢰라는 거야.
이번에 터진 지뢰는 남측 지뢰이고 지난주에 터진 지뢰는 북측 지뢰다. 지지난주에. 그거 몰라요? 지뢰가 또 터졌어. 그런데 이번에 보도를 안 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원래 DMZ에서 지뢰 사고가 굉장히 흔한 사고라는 거야. 지난 8월 4일에 지뢰가 터졌잖아. 근데 이 지뢰 사고가요, 생각보다 DMZ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고야. 한 달에 한두 번은 이 DMZ에서 지뢰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보도를 안 하는 거야. 보도를 안 하는 거야. 예. 그 지뢰가 터지면 죽거나 다쳐요. 기본이 다리 날아가는 거고, 보통,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죽어. 지뢰 터져서. 그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흔한 사건이야. 군대에서 1년에 몇백 명이, 150명씩인가 죽잖아. 그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지뢰 밟아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런데 이제까지 지뢰가 폭발했다라는 게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야. 그런데 8월 4일에 목함 지뢰, 북한산 목함 지뢰가 터졌다. 그런데 8월 5일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남북 대화하자고 전통문을 보냈다. 그런데 까였다. 그리고 나서 그 까인 것도 숨기고 있다가 8월 10일에 가서야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게 9일날 김광진이라는 젊은 국회의원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그걸 까발리는 바람에 목함 지뢰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8월 10일부터 언론이 보도하면서 김광진이 엠바고를 어겼네 어쩌네 지랄 연병을 했던 거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8월 10일부터 갑자기 대북 방송을 해. 대북 방송을 하면서 대북 방송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는 거야. 북한의 이제 김정은을 욕하는, 절대 존엄을 욕하는 대북 방송을 해서, 잠깐만. 내가 대북 방송, 그 시사인 지금 나와 있겠지? 이거 저기 볼 수 없나? 김경수의 시사터치에 최근 거 이거다. 자, 이 대북방송 이게 왜 위험한지, 대북방송에 왜 북한이 화를 냈는지 드디어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왔어요. 별 내용 없다. 그저 나만의 실상일 뿐. 어제는 누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어떤 애들은 또래 친구들을 안매장하고, 오늘은 누가 취직이 안 돼 홧김에 이웃을 찔러 죽이고, 선생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학교 가면 애들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요즘은 길 가다 어깨 부딪히며 칼 맞아 죽고, 빚에 몰려서 엄마가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병원 가면 병 옮아 죽고, 틈만 나면 자살하려고 몰려다니고. 이 나만의 실상, 예, 이 나만의 실상을 풍자한 거죠. 예, 대북 방송으로 나만의 실상을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북한 애들이 와 이러는 거죠. 우리가 보는 뉴스가 이렇잖아. 나만의 실상. 자, 좌우지간 넘어가서, 그래서 대북 방송을 해. 그래갖고 대북 방송 때문에 북한에서 열받았다. 그래갖고 전쟁 위기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북한에서 이번에 우리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 대북 방송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여러분 몰랐죠? 대북 방송 때문에 북한에서 열받은 게 아니라, 대북 방송 하기 전에 이미 8월 마지막 주 전에 7월 말부터 전시 상태라고 선언했어. 우리는 지금 준 전시 상태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 했다는 게
8월 1일인가 그 근처에 나왔었어요. 예. 그니까 북한이 계속 그니까 대북 방송 때문에 북한이 열받았고, 그래서 대북 방송을 가지고 북한을 조련했다? 이게 개뻥이라고. 그 다음,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막, 고성이 오고 가고, 박근혜가 막, 그만 철수하세요라고 몇 번을 외쳤다. 이런 얘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 증명 가능해? 어?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가 뭔가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남북 합의를 이뤄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우리가 공동보도문이라는 걸 들어봤잖아. 근데 공동보도문이라는 게 발표된 내용이 그 김관진이가 직접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보도문 내용이 달랐잖아. 김관진은 북한이 진지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저기 사과를 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근데 직접 문구에는 남한군이 다쳐서 유감이다. 그게 끝이었잖아. 어? 그런데 이 공동보도문에 대해서 북한은 뭐라 그랬냐? 남한이 이번에 혼쭐이 났다. 그래서 큰 교훈을 얻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북한의 발표 내용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달라.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공동합의문이. 그래서 공동보도문이래. 공동합의문은 북한하고 남한이 사인을 해서 절대 한 문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근데 공동보도문이었잖아. 공동합의문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각자 합의해갖고 남에서 볼 땐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사과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 올린 거야. 그게 공동보도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보도문의 문제가 뭐냐 하면 뭐 박근혜의 뚝심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공동보도문에 보면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간대요. 그거 좀 찾아봐봐. 앞으로 우리의 최종 병기 못 쓴대. 무슨 얘기냐?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이번에 발표하고 합의한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이 준전시 체제를 그 전시 뭐라 그러나 조치를 해제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동시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을 하면 바로 전시 체제가 된다는 말이래. 예. 어제 정부 발표에서 빠진 세 글자 확성기 어렵게 됐다. 확성기 틀기 어렵게 됐다.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기사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보시고 각자 읽고 해석해 보세요. 말이 되게 복잡한데 정부 발표에서 빠진 세 글자 남과 북의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합의문이 아닌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한 까닭. 그래서 여기 보면 동시에라는 단어가 북한 글에는 있고 우리 글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동시에 있고 없고의 의미 보면 김관진은 북한이 사과한 거라 그러고 황병선은 북한 사람은 남쪽에서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 제4항에 동시에란 단어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 우리 정부와 언론이 평가한 회담의 성과를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엄중하다. 실수로 빠뜨렸다면 정부 발표 후에 바로잡았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바로잡지 않았고 북측도 항의하지 않았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단어의 포함 불포함으로 달라진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다. 공동보도문 6개 항 중에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는 제3항의 남측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제4항의 북측 준전시 상태 해제 이 두 가지다. 나머지 조항은 앞으로 잘해보자는 선언적 의미의 인류애적 관점의 유감 표명 정도다. 제3항의 남측 확성기 방송 중단은 요 얘기하니까 또 난동 피운다. 남측 확성기 방송 중단은 공동보도문에 어머 중계방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잠깐만요. 중계방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런 예. 지금 나 없는 방에서 신나게 떠들었구나. 자, 예.
동시에 단어의 포함 불포함의 의미. 제3항에 남측 확성기 방송 중단은 공동보도문에 그 시기가 명문화되어 있다. 즉 8월 25일 낮 12시부터다. 그런데 제4항에 북측의 준전시 상태는 그 시기가 적혀있지 않다. 이는 북한의 마음이란 의미였을까? 북측이 공개한 제4항에는 동시에라는 표현에 북측의 준전시 상태 해제 시간이 내포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남한이 확성기를 끄는 동시에 북한의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다는 얘기야. 남측이 확성기를 끄는 동시에 북한도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다는 의미다. 남측은 시간이 명문화된 강제이행 조항이고 북측은 남측이 끄면 우리도 해제한다는 조건부 이행 조항이 되어버렸다. 전문 용어예요. 동시에란 한 단어의 힘이다. 우리 측에는 불리한 단어다. 우리 정부가 이 단어를 누락한 이유인가? 동시에라는 단어로 인해 달라지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성과로 소개한 재발방지 내용 역시 실은 재발방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제3항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북측이 지뢰 도발 등을 재발하면 확성기를 다시 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발방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측이 발표한 내용 제4항에 동시에란 표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뉘앙스가 180도 변했다. 이 단어가 박근혜 정부의 확성기 재생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공동보도문 내용을 보자. 남측은 8월 25일 낮 12시에 확성기를 끈다. 동시에 북측이 준정시 상태를 해제한다는 프로세스다. 이는 반대로 남측이 확성기를 켜면 동시에 북측의 준정시 상태가 부활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석상의 차이를 불러오는 것이다. 준전시 상태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는 향후 확성기 사용을 결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동시에 북측은 준전시 상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죠? 이거 알았어요? 이 내용 알고 있었어? 이게 보도문이란 이름으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확성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제대로 보도 안 했죠? 이거 제대로 보도한 데가 없을 거야.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좀 뉴스 좀 찾아와. 판문점 합의의 진짜 주인공은 펜타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나왔었어. 한미연합 공군이 훈련을 하다가 훈련이 중단된 적 있다. 그거 보도 나왔죠. 그죠? 그 한미연합 훈련이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미국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래. 이미 북한은 우리 남한에서 공동보도문 발표하기 전에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야. 그 뉴스 좀 찾아봐봐. 그 뉴스 좀 갖고 와봐요. 예. 예. 지금 내가 또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요게 지금 망치부인 2, 3 내가 같은 방에 들어갔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 방에 들어갔구나. 중계방이 이렇게 또 많이 생긴지 몰라가지고. 이재산. 잠깐만요. 그러면 중계방 이거 하나 빼놓고 또 없나? 또 있는 것 같은데? 19명짜리가 있고 중계방이 지금 이게 옆으로 나오는구나. 되게 불편해졌네. 348명짜리 들어갔어. 오케이. 아니 이렇게 중계방이 많이 이게 이걸로 보니까 되게 불편하다. 예. 여기 매니저 있었구나. 예, 됐어요. 자, 그래서
판문점 합의의 진짜 주인공은 펜타곤. 요 뉴스 한번 볼게요. 이제까지 뭐 박근혜의 뚝심이라고, 박근혜의 뚝심으로 남북 문제를 뭐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뻥이었던 거야. 판문점 합의의 진짜 주인공은 펜타곤? 그 8.15 판문점 합의로 일단 전쟁 위기를 넘겼다. 참 잘된 일이다. 남북 당국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했다.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를 받을 일이다. 판문점 서울과 판문점 평양 사이의 한 라인은 지난 22일과 23일 그리고 24일 몹시 붐볐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 판문점 평양만 바빴을까? 미국발 뉴스는 워싱턴도 덩달아 몹시 바빴음을 알려준다. 물론 워싱턴이 동맹국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바빴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확실히 북한은 하와이나 태평양에 미국 시설물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바이다. 이게 마크 웰시라는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미국 공군 주간지 에어포스 타임즈에 말한 내용이다. 기사에서 첼시 총장은 이 프레시아는 참 광고가 지저분해. 그래서 기사 보기가 싫어. 이거 봐. 광고가 지워지지도 않고. 자, 하여튼 마크 웰시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주간지 에어포스 타임즈에 말한 내용인데, 기사에서 웰시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걱정하는데, 물론 남한이 아닌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이다. 인터넷 기사가 올라간 시간은 워싱턴 시각으로 8월 24일, 즉 월요일 저녁 9시 16분, 서울 시각으로는 화요일 아침 10시 16분이었다. 9시간 전인 한국 시간 25일 새벽 0시 55분, 워싱턴 시간 8월 24일 오전인 11시 55분에 판문점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미국 군부의 걱정은 남북 합의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후 9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루어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인공위성과 첩보망을 통해 확인하면서 생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지금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북한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미국이 긴장했다는 얘기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미국 본토에서 긴장을 하고, 남북 간에 마찰이 일어나면 그 힘으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하고 전쟁하는 게 남한이야, 미국이야. 그거 알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휴전 중이라고 주장하잖아. 근데 북한하고 전쟁하는 게 남한이야, 미국이야? 미국이야. 그러니까 남한하고 전쟁이 붙으면 북한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곳은 어디야? 미국 본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거 몰랐지? 미국하고 북한이 휴전한 거. 우리하고 휴전 중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남해 전쟁에 새우동 터지는 중이야.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매체 CNN의 펜타곤 담당 기자 바바라 스타의 기사도 흥미롭다. 기사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부분적인 병력 동원이 펜타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결과 미국의 고위 지휘관들은 북한의 전쟁 개시 징후가 있을 경우 남한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전쟁 계획을 재검토한단 말은 새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새 것을 만들려는 욕구가 생긴다. 8월 25일 새벽 1시 이루어진 판문점 합의 전에 미국 국방부가 이미 한반도의 전쟁 계획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전시작전 지휘권을 청와대가 아닌 백악관이 보유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위험하다. 미국이 한반도를 볼 때 미국은 우리 남한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말은 전시작전 지휘권이 우리가 없고 미국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남한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남북 간에 무력 도발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 남한 따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을 건드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쟁 계획을 다 새로 짜면서 지금, 그런데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기존 전쟁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말은 새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자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판문점 합의 직후인 홍콩 시간 8월 25일 02시 46분에 보강된 바바라스타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김정은이 남한의 선전용 확성기 중단의 최종 시한을 정한 이후 북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방식의 군사력 증강에 놀란 미국 군부는 자신들끼리 긴급 논의를 연이어 진행했으며 남한 군부와도 전쟁 계획을 상의했다. 또한 남한 정부를 향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고 상황을 진정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론에는 후회할 만한 보복을 해주겠다. 후회할 만한 보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 전쟁도 불사한다는 분위기였잖아. 뭐 저기 전역을 연장한다 막 이러면서 막 동뜨고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평화로워졌잖아. 그 이유가 이거라고. 월요일 저녁까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월요일날만 하루 종일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날 합의했잖아. 그 이유가 이거라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건드릴까봐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라고요? 남한 정부를 향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고 상황을 진정시키라고 요구했다. 뭐 박근혜 뚝심이 이룬 성과라더니 박근혜 뚝심은 이런 거구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타격 능력과 더불어 미국을 특히 놀라게 한 것은 북한의 해군 함정과 잠수함의 움직임이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전례가 없다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그들 해군에서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고 CNN이 말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수함 이야기 계속 일요일부터 잠수함 50척이 사라졌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뻥일까? 우리 언론에서 북한 잠수함 70개 중에서 50개가 사라졌다고 계속 떠들었어.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뻥이었다고. 예. 그게 뻥이었다고 밝혀졌어요. 뭔 얘기냐? 그때 그 잠수함을 관찰했던 군인이 자기가 확인한 내용하고 보도 내용이 달랐다. 그것도 뻥이었다는 거죠. 예. 자, 저기 CBS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찾아보시고요. 미국 군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B-52 폭격기를 출격시키려던 계획을 취소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알죠? B-52가 온다. B-52가 온다고 막 들떠서 방송한 거 알죠? B-52가 그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비행기라며. B-52가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저기 핵공격기라, 그게 뭐 떠있는 나르는 항공모함인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우리 정부에서 흥분해가지고 저기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B-52를 출격시키기로 했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B-52를 출격시키려던 계획을 취소했는데, 원래 이제 한미연합 훈련하러 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취소를 했어. 그 이유가 미국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신호를 평양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B-52가 온다고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언론에서 막 설레발을 쳤는데, 이게 미국에서 B-52 출격을 취소해버렸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평양에 너희들 위험하다, 그런 위기의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달았지만 8.25 합의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중단됐던 것이다.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이런 의미였어. 요거 알아듣겠어요? 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22일부터 25일까지 43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회담의 주인공이 김광진, 홍영표 팀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외신이 들려주는 펜타곤의 급박한 움직임은 또 다른 주인공, 즉 오바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8.15 판문점 합의의 실질적 배후임을 암시한다. 배후였음을. 박근혜 대통령과 남한정부 그리고 서청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 핵심들이 북한이 표명한 유감을 사과로 받아들인다면서 재발방지 문구가 없는데도 전례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박근혜가 26일까지 주어가 명확한 사과가 아니야 안 받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공동 보도문 보고 황당했잖아. 이게 왜 사과야? 그 이유가 펜타곤이 시켰다는 거죠.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다음 달 시진핑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또한 유엔 창립 70주년이자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9월 2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 이들이 논의할 신형 대국 관계에 한반도 정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거대한 장기판에서 8.25 판문점 합의를 전후한 한반도 정세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자, 요 얘기까지 다뤘고요. 그 지뢰 폭발 사고의 의미가 뭐냐? 잠깐만. 이거 얘기했고, 왜 북한에서 그 8월 4일 목함 지뢰가 북한의 것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있잖아. 이번에 북한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버텼어. 사과가 아니라 유감 표명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그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고 그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이 안 그랬다는 거야. 지금 북한의 황병서라는 놈이 북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남한에서 엉뚱한 걸 지어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목함 지뢰가 터진 걸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원래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는 많단 말이야. 지뢰 폭발 사고가 많은데 그 많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 거냐 아니냐,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북한이 매설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쟤네가 남한이 거짓부렁을 뭐 짰다라는 말을 못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못 내놓은 거야. 북한 지뢰라는 걸 못 내놨어. 북한이 와서 매설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사과 안 하고 저렇게 버텼던 거야. 그리고 사실 엊그저께 있었던 지뢰 사고가 바로 DMZ가 그렇게 지뢰 사고가 많다는 뜻이야. 지뢰 사고가 많은데 이게 북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목함 지뢰가 터졌다라고 나중에 발표했지만 그러면서 긴장 관계로 몰고 갔지만 처음에 지뢰 사고가 터졌는데 아무런 신경 안 썼잖아.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지뢰 사고가 많이 터진다는 거야. 지뢰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거지.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뢰 사고가 또 터졌어. 그러면 이번에 터진 남쪽 지뢰 사고 난 장병은 왜 안 찍어줘? 왜 이 장병들은 뉴스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만큼 지뢰 사고가 흔한 사고야. 그런데 그 흔한 사고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남북 긴장을 만들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다음 이야기는, 자, 그럼 망치 부인이 지금 그 흔한 지뢰 사고를 북측이 그랬다라고 조작했다고 주장했어요? 확인하고 넘어갈게. 자, 망치 부인이 지금 그 흔한 지뢰 사고를 북한의 지뢰라고 우리 정부가 조작했다라는 표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절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이 그랬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논란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한 거야. 뻘소리 하지 마,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자, 그 다음 이 총격사고, 또 이 막 화해 모드였는데 수요일 저녁인가 화요일 저녁인가 구파발에 있는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그 21살짜리 동국대생이 의경으로 근무하다 죽었어요. 왼쪽 가슴이 그 관통해갖고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죽은 의경 아이가 휴가 나와서 이 박경장이란 놈이 계속 장난 삼아서 그 총을 쏘는 짓거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러 번 그랬다. 이게 한 번 한 장난이 아니라 수시로 의경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런 총 쏘는 장난을 했다는 거야. 협박을 한 거지, 일종의. 근데 그날도 그렇게 권총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다른 2명은 피하는 척을 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은 박상경이 안 한 거야. 그 장난이 싫어가지고
반응을 안 하고 그냥 피하지 않고 서 있었더니 저기 방아쇠를 당긴 거야. 그래서 아이가 죽은 거야.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어? 뭐? 대다수가 망치할 망고 같은 헛소리. 뭐라는 거야? 동독 스파이가 대략 50만. 동독에 살았나봐요? 동독에 살다 왔나봐. 나더러 할망구라고 부르면서. 자, 급했던 얘기죠. 자, 이런 미친, 이게 이 의경으로 가는 애들, 의경으로 가는 애들이, 물론 자기가 원해서 간 애들도 있지. 그런데 그런 줄, 의경이 무슨 주말에 휴가도 나오고, 주말에 외출 외박도 자유롭고, 그래서 의경을 간다며. 그런데 그런 의경을 가서, 장난치다 죽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 번 이런 장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의경들이 피하는 척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갖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경찰이야. 경찰이 이랬어. 경찰이. 지금 요즘에요, 경찰에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거 알죠? 경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나라 안에 뭐 선생이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고, 지금 뭐 한마디로 국가가 지금 말도 아니야. 나라 운영이 개판이야 지금.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경찰이 장난치다 의경을 쏴 죽이지를 않나? 이 선생들이 때로 아이들 집단적으로 애들을 성추행하지를 않나? 그런 사건이 지금 끊이지를 않아. 이거 왜 이러는 걸까? 뭐 때문이야? 이게요, 정부 책임자 때문이야. 정부 책임자 때문. 이게 정부 책임자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경찰이 국민을 우대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경찰이 이런 짓 못해. 또 교사가 감히 학생한테 성추행 못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학생한테 성추행해봐. 작살났어. 감히 그거 할 수 없는 짓이야.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 윗사람한테만 아부하면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아. 처벌받지 않아. 박근혜, 이명박만 지지하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게 통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의 따까리 새끼들이 온 나라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다니고 맘대로 쏴 죽여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거야. 이게 박정희 때도 그랬어. 박정희 때도 교사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거야. 오로지 충성 박정희만 외치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자들을 수없이 괴롭힌 거야.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어. 안기부, 경찰 이런 애들이 국민 알기를 아주 쓰레기 취급을 했다고. 이게 독재자들의 시대에 경찰이나 학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국민 알기를 똥으로 보는 거야. 이건 결국 누구 때문이냐? 이 모든 게 정권 때문이야. 최고의 정치 권력자가 썩을 대로 썩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성폭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성폭행을 했다면 지금 국회에서 아직도 국회의원 월급 받고 있을까? 그 의원실에 그 몇억 원씩 그 10명한테 월급 줄 수 있을까? 바로 구속되고 의원직 다음 날이면 날아갔을 거야. 아직까지도 의원이야. 무소속 의원이야. 새누리당이었다는 이유로. 그 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할 수만 있다면 지원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을 당했어. 그런데 새누리당 장관은, 그것도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총선을 응원해도 선관위에서 처벌을 안 해. 국가기강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야. 대법관 후보들이, 치욕스러운 사람들이 대법관 후보로 올라오고, 경찰, 교사, 국가기강이 땅바닥에 떨어졌어.
결국 우리가 대통령을 제대로 뽑지 못한, 우리가 아무나 대통령 되게 막지 못한 그 후폭풍이죠. 예.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온 국민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요, 세월호 이전에, 메르스 이전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 내가 볼 때 몰랐던 사람이 더 많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당연히 하는 거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 많았어. 왜냐하면 당연히 그걸 해줬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라는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정부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막지도 못했고, 발생했는데 대처도 못했고, 아직까지 진상조사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뭐니 이거?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또 중동 독감이 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야. 왜? 노무현 때는 중국에서 8,000명이 감염되고 300 몇십 명이 죽어가는 사스가 돌 때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염병 모범 국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박근혜 때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죽고 이게 100여 명이 감염이 됐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야. 노무현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노무현 때 한 명 죽었다고. 그렇게 지랄 박일광을 하던 언론들이 박근혜가 수백 명을 죽여도 조용해. 뭔가 잘못됐잖아. 국민들이 이제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욕을 했어. 언론이 100이면 100 깠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정말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한 줄 알고 지낸 거야.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지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비로소 김대중 노무현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 다 같이 욕했어.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7년 반을 보내보니까 어머, 김대중 노무현 때가 그때가 행복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더 지금보다 우리가 부자였고, 지금보다 먹고 살만했고, 지금보다 훨씬 나았었구나. 제도도 좋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욕했지?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자, 다 했어. 지금 이 세계는요 비슷한 그 흐름이에요. 재벌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방법이 없다, 미래는 우울하다, 그러면서 우울한 미래 영화를 자꾸 보여주면서 포기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모든 이익은 누가 가져?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부자들이. 그래서 지네들끼리 돈을 쓰다 쓸 데가 없으니까 달나라 여행 가는 개를 모았어. 그 얘기 알죠? 우주여행 프로그램 있는 거. 우주관광. 한 사람이 1억 내면 달나라 갔다 오는 우주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국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써도 다 쓰고 죽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별지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우주관광 가는 우주관광 프로그램을 러시아에서 만들었다니까. 1인당 1억 원짜리. 그거 벌써 처음에 판매한 거 매진됐대. 그 몇 년 전 뉴스야. 지금 일상적으로 갈 것 같아. 예. 옛날에 나온 뉴스야, 옛날에 나온 뉴스. 근데 여러분, 돈 있어도 우주여행 가면 안 되는 거 모르죠? 돈 있어도 우주여행 가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 왜? 우주에 요 오존층을 딱 벗어나면 우주방사선. 그 우주방사선이 어마어마한 나쁜 광선이야. 그래서 그 우주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골다공증, 그 칼슘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걸려요. 그리고 암 발생률이 높아져. 예. 그래서 그 우주여행은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마 그래서 우주여행 얘기가 그 다음에 쑥 들어갔을 것 같아. 이게 우주여행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주방사선 때문에. 좌우지간 그 우주여행 쇼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 부자들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이익을 쪽쪽 빨아가지고 세계 몇 대 부자 이런 놀이하고 있어. 이 18색깔 볼펜으로 이게 똥꼬에 문신을 새기고 그냥 주둥이를 쭉 뽑아갖고 조카 신발로 쫑쫑 묶어놓은 새끼들. 걔네들이, 전 세계에 돈을 쪽쪽 빨아가지고 돈을 쓰다 다 못 쓰고 죽을 지경으로 모아놓고 전 세계가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그렇게 그 맨날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 굶어 죽어가는 애들. 걔네가 굶어 죽어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세계 100대 부자 때문이야. 세계 100대 부자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거야.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건 세계 100대 부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서민들이 뭉쳐야 돼. 전 세계 서민들이 뭉쳐서 공동 대처를 해야 돼요. 공동 대처.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문제, 이건 어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이 싼 값에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1950년대에 발표된 40년대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는 뭐가 나오느냐, 18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노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이 나와요. 세계인권선언인가 무슨 노동 선언에 보면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는 걸 금지시켜.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인권을 사랑해서 선진국에서 그런 법을 만든 이유가 가난한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게 아니야.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싼 값에 일을 시키면 선진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왜? 내가 평양에서 온 것 같아? 너 평양에서 왔나 보다? 예. 이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일을 못 시키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45년부터 주장한 이유도 마찬가지야.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에 차별을 두면 기업가는 당연히 싼 노동자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걸 원칙으로 주장한 거야. 그게 정말로 인권 때문이 아니야. 노동자의 일자리를 망가뜨릴까봐. 이거 봐, 또 노동자 얘기하니까 동무 그러고 나오네. 여러분 보세요. 경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미친 듯이 날뛰어. 동무 그러면서. 기가 막히죠? 예. 오늘이 세월호 500일 되는 날이고요. 내일 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그 콘서트가 있답니다. 예, 500일 그 추모 집회가 있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예. 전쟁 위협을 정기적으로 팔아야 돈을 버는 집단이 있어. 누굴까? 무기장사들. 그리고 무기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 그들은 어떤 주식도 갖고 있을까요? 언론사 주식을 가지고 있고, 무기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놈은 언제든 전쟁 공포를 팔아. 전쟁 공포를 팔아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무기 더 사라, 그런 여론을 만드는 거야. 저런 놈들 봐줄 수 없다, 당장 가서 쳐부셔라, 그런 여론을 만들려는 거야. 안보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군수산업체가 있고, 그 군수산업체의 주식을 가진 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 위기를 파는 거예요. 전쟁 위기를 팔면 첫 번째는 자기네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자기네들이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도 벌지만 뭘 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해라, 노동환경 개선하라는 말을 못하니까. 지금 이 전쟁 위기설에 소위 노동법에 대해서 그 해고를 더 쉽게 하려고 박근혜가 노동법을 고치려고 하잖아. 지금 박근혜가 4대 개혁이라고 얘기해. 노동과 관련된 4대 개혁을 하겠다. 그거 개혁 아니야. 개악이야. 노동자를 지금보다 더 쉽게 자르게 하겠다.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추진 방향이에요.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뭐 때문에? 전쟁 공포, 전쟁 위기 때문에, 전쟁 공포와 전쟁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히 노동자 편을 못 드는 거야.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줘라 라고 얘기하면
저 빨갱이 새끼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전쟁 공포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 결국 모든 재벌이었어. 그지? 이해가 되죠? 전쟁 공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였어? 재벌들 전부였던 거야. 기업가들은 전쟁 공포가 반가운 거야. 전쟁 공포가 있는데 감히 노동자가 임금 올려달라고 하겠어? 전쟁 난다는데 감히 노동자가 파업하겠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재벌 미디어는 전쟁광 미친 독재자를 키우는 거야. 내가 박근혜가 미친 독재자라고 하진 않았다. 예.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공포의 배경. 왜 해마다, 왜 1, 2년에 한 번씩 전쟁 공포가 되풀이되는지, 왜 주기적으로 간첩사건이 터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우리 건방 친구들이나 우리 정말 사회 불만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전쟁의 공포, 그리고 실업의 문제, 노동 조건이 나빠지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알아가는 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망치부인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기 위해서 뭐 망치부인이 틀린 얘기를 했다는 둥, 5년 전에 망치부인한테 발린 놈을 끌어낸다는 둥, 지금 그 밖에도 내가 말을 안 한 여러가지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이러다 또 잡혀가겠군. 무슨 건수를 대더든지 나를 잡아가든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이번 시리즈를 쫙 한 거예요. 예. 망치부인이 사라지더라도 이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 예, 어느 날 망치부인이 갑자기 실종되거나 사라지거나, 예, 뭐 잡혀가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절대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깨달은 이야기들을, 알게 된 이야기들 잊지 마세요. 예. 그리고 널리 전파해 주세요. 근데 말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설득해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올라간 망치부인 방송을 보라고 해주세요. 예. 아니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한 뭐 10번 20번 들으면 그 말을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거 널리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지금 보통이 아니야. 그 옛날에 나 이게 이러다가 내가 잡혀갔거든. 예. 2011년에 나한테 깨지고서 앙심 품은 애들이 결국 2012년에 나 잡아 가둔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네들이 빡이 쳤어. 이거 몇 달짜리 안보 장사를 내가 초로 쳐버렸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로 지금 이제 나에 대해서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지금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조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말을 안 할 순 없잖아? 그죠?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그건 망치부인이 아니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야. 어느 국가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말은 국민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이것도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말이야. 국민은 정치 권력을 비판할 권리가 있고 언론은 비판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나는 노무현 때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비판했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했어. 그러나 노무현 때는 내가 노무현을 그렇게 비판해도 누구도 나를 잡아갈 거라고 협박한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이러다 잡혀가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다 이명박 말에 결국 잡혀갔죠. 그래서 잡혀가면, 아마 내가 잡아가면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우면 내가 방송 안 할 줄 알았나 봐. 나는 잡아갔기 때문에 방송을 더 하는 거야. 너네가 나를 잡아가지 않았으면 이 스스로 방송을 접었을 수도 있어. 내 맘대로 접었다 폈다 했으니까. 그런데 니네가 나를 잡아가는 바람에 나는 더 이상 이 방송을 접을 수 없게 된 거야. 언젠가 이 방송이 사라졌다면 그건 그들이 나를 핍박했단 얘기예요. 제 뜻으로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있다면 그건 쟤네들에게 압력을 받은 거야. 쟤네들이 날 잡아갔거나 날 해쳤단 얘기야. 그렇게 알아두세요. 예. 또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지금 뭐 방송이 너무 편협하네 어쩌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는 강자한테 편들어준다는 얘기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 그건 가해자의 나쁜 짓을 방조한다는 뜻이야. 망치 부인은 왜 중립을 지키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 아니에요. 예. 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약자 편, 피해자 편이야. 지금 그래서 국민 편에 서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망치 부인은 국민 편향, 약자 편향, 피해자 편향적인 방송 중에 있어요. 왜냐? 이 뉴스의 시대라는 그 누구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 서양 사람이 쓴 책이야. 나 안 읽어봤지만 그 책 내용에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온대. 찾아서 한번 읽어봐.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비평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이름으로 옳고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확인해 보세요. 언론은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게 언론이에요. 정부 편, 그 다음에 정부를 비판한 야당 편 똑같이 얘기해주는 게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야. 그거 알아? 언론이 정부의 뜻만 나팔수처럼 떠벌리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야. 언론의 역할은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강자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비평하는 게 그게 언론이야. 강자 편 들고 정부 편 드는 거 그건 언론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하수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개, 권력의 사냥개라고 부르는 거야. 언론인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약자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신념. 민주주의의 신념을 지키는 거, 그게 언론이 할 일이야. 그게 아니면 그냥 권력에 똥 집어먹는 권력의 똥개라고 인정을 해. 그럼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언론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을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시킨 판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말을 했다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돼야 된다고. 18색깔 볼펜으로 똥꼬에 문신을 새길,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인들 다 구속돼야지. 대놓고 거짓말 하는데 결국 나한테 허위사실 유포죄는 벗겨줬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더라. 나 잡아갈 때, 나 법정 구속됐을 때는 26개 언론에서 망치 부인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됐다고 보도했어. 그런데 허위사실 무죄 받고 나온 거는 뉴스타파하고 국민TV만 보도했어. 아니야, 고발뉴스하고 국민TV만 그거 보도했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언론이 정권의 개라는 거야.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망치 부인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드세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이 시간까지 딸이 안 오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지금 망치 부인이 하고 있는 이 방송은
할 만한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서 한다. 내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행복한 서민이 되는 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더라.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더라. 여러분, 저들이 늘 제가 강하게 나갈 때마다 제 딸아이를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제가 오늘도 방송한 이유는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저와 늘 함께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주무시기 전에 1분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제가 월요일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오전 11시에 할게요. 월요일 방송은 몇 시? 11시. 예. 월요일 방송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잊지 말고 그때 오세요.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이 또 너무 길어졌지요? 제가 이게 언제까지 이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에 기회 있을 때 방송 다 해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 방송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또 4시간 10분을 했어요. 이거 녹화 떠서 올리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시겠습니다.